산군과 맞붙은 또 다른 조선의 미치광이 사도세자가 열었던 광기의 서막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사도세자의 조선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그늘 아래 끊임없는 압박 속에 살아가던 사도세자. 1749년 사도세자가 15살이 되던 해에 영조의 파격 선언으로 사도세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리청정은 어떻게 했는가? 세자로 하여금 기물을 대리케 하니 우리 원량의 대리의 정사를 도와 국정을 일신하게 하라. 기물을 대리케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나 중대한 사물을 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조가 신하들한테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길 테니 성심성의껏 도우라 라고 지금 명을 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영조는 아직 건재한데 왜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긴다고 했을까요? 아마 교육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세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영조는 마지막으로 한번 세자의 진정한 자질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 그 우리가 공부하기는 싫어해도 실제 실무를 잘하는 타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처리해야 될 정무를 맡겨보고 내가 한번 직접 판단해 보겠다. 그런 테스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사도세자의 대망의 첫 대리청정 날이 다가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나는 앉아서 지켜만 볼 테니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선언을 합니다. 오로지 사도세자 혼자서 정사를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첫 대리청정을 앞둔 사도세자는 아마 아버지에게 잃었던 신뢰를 다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대리청정 1호 안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라의 국방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방 오랑캐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함경도 성진 지역에 방어 기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신하들은 이 방어 기지를 길주 지역으로 옮기자고 한 거예요. 해안가와 맞닿아 있는 성진보다는 내륙에 위치한 길주가 여러 방향에서 침략해오는 오랑캐들을 방어하는 데 더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나라의 국방이 달린 첫 안건. 사도세자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자, 우리 세 분께서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에 있는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건 어떠하신지요? 그대들은 왜 그리 생각하는가? 그 오랑캐가 쳐들어올 수 있는 9갈래의 길이 있는데 길주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요충제이옵니다. 방어기지를 옮기면 성진이 텅 비어 오랑캐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성진을 지킬 군졸이 있는가? 예, 저하. 성진 진영의 군사들도 충분히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길주로 방어기지를 옮기도록 하자. 역시. 자, 이렇듯 사도세자는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질문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잘했는데. 그렇게 사도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던 찰나. 잠깐! 뒤에서 아버지 영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성진으로 방어영을 옮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워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 맡겼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사도세자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영조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구나. 짜증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아? 심지어 날씨가 안 좋아도 세자, 네 덕이 없어서 그런 거다.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비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너는 숙종대왕릉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이거 진짜 그냥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사도세자 탓이었네요. 이렇게 날마다 사도를 향한 도를 넘은 질책이 이어지던 와중 심지어 영조는 이 행위까지 벌입니다. 바로 양위파동.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양위파동을 여러 차례 일으킵니다. 네가 그냥 해라.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영조는 진짜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으로 양위 선언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에이. 양위 선언은 마음 떠보기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자가 양위를 안 말리고 찬성한다? 그럼 이거 아버지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려는 욕심 충만한 불효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날도 영조의 양위 선언에 사도세자는 추운 새벽 석고대죄를 해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전하, 전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급기야 영조는 이런 사도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나 하죠. 바로 영조 자신이 시 하나를 읽을 텐데 사도세자가 그 시를 듣고 울면 양위 선언을 거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울으라고요? 과연 영조가 읽었던 그 시는 어떤 시였을까? 슬펐으면 좋겠어요. 크고 길게 자란 약초. 약초가 아니라 흰쑥이네.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온갖 고생 다 하셨는데 자, 이 시는 자식인 내가 귀한 약초가 아니라 고작 지천에 깔린 쑥 같은 존재여서 나의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중국의 시예요. 와. 간편하게 얘기하면 야, 이 흰수가 나한테 미안해라. 이 녀석아, 약간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맞아요. 세자는 결국 그 시의 끝부분에 이르자 영조 앞에 엎드려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영조는 약속대로 양위를 처리하죠.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냉대에도 무조건 엎드려 죄를 빌어야 하는 심정, 참 비통하고 원통했을 것 같습니다. 시험대가 너무 많았어요. 아휴. 사도세자에게 영조는 점차 두려운 대상을 넘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됐죠. 이처럼 영조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쌓여가던 어느 날 사도세자는 하나 둘씩 기이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상해졌어 이제. 아유. 한나라의 국본 왕세자가 세수도 하지 않고 의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그 초췌한 몰골로 이상한 혼잣말을 거리면서 궁궐 안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그 부엌 한켠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해요. 이건 뭐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이자 유교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당시 사도세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사도세자가 자신의 병세를 상세하게 적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보낸 건지 아세요? 혹시 그 부인? 비슷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 그 궁 밖에 살고 있던 장인 어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왜 사도세자는 굳이 궁 밖에 있는 장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궁 안에는 사도세자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아버지 영조에게 병세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궁궐 어이들이 아닌 장인 어른에게 자세한 증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골마가던 사도세자의 광기가 결국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선을 피로 물들인 두 미칭왕이 연산군 대 사도세자. 연산군에 맞붙은 사도세자의 조선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756년 사도세자가 머물던 동궁에서는 궁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좋아, 제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좋아. 바로 아버지 영조로 인해 마음이 병든 사도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겁니다. 어우.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지만 왕세자의 이런 극단적 행동은 조정 전체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하루 심해져가던 사도세자의 광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도세자에게는 또 한 번 커다란 시련이 닥칩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친모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정성왕후와 할머니 인원왕후에게 의지해오고 있었거든요. 영조의 냉대를 받는 사도세자를 보듬어 주려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어이구야.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존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후 사도세자의 불안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억눌렀던 분노와 광기가 폭발해버린 사도세자는 급기야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화증이 더하셔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번넷이 김환채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이제 뭘 저지른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 대상자는 바로 세자의 옷을 갈아입혀주던 내관 김환채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이 내관을 왜 죽였을까요? 바로 옷을 입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의대증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의대증. 그 당시 갑자기 옷을 입으면 답답해하는 병이 생겨가지고 그 생겼다는 얘기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몹시 괴로워했고요. 사도세자에게 옷을 한 번 입히려면 몇십 벌씩 준비해야 겨우 한 벌 입힐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죠. 이렇게 의대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사도세자는 결국엔 옷을 입혀주던 내관을 죽인 거예요. 어우. 그런데 이날 목숨을 잃은 내관은 김한채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하루 동안 사도세자에게 죽임을 당한 내관만 무려 6명. 사도세자 연쇄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도세자가 머물던 동궁에서는 밤낮으로 비명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킨 물건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관리를 죽이고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쟁이를 죽이고 이제 사도세자의 광기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기의 화살은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아이고. 사도세자에겐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후궁 빙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그 빙애를 자기 손으로 마구 때려 죽여버립니다. 죽였어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사도세자가 죽인 이들만 무려 100여 명에 달한 거예요. 광기가 폭발한 사도세자에게는요 모든 게 살인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재난이네요, 재난. 어이구야. 교수님 이게 네. 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영조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서로 왕과 세자가 거처하는 궁이 기본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네. 또 당시 영조는 영조대로 이미 세자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사도세자의 이런 폐악을 지켜봐야 하는 주변 사람들 어땠겠어요? 불안하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죠. 언제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이런 관계는 점점 더 비상식적이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릅니다. 급기야 궁녀와 비구니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끌어들여서 마구 때리고 심지어 피투성이된 그들을 범하는 짓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천인공노할 충격적인 만행들, 결국 아버지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늦게 들어갔다. 사도세자의 광기 어린 폭주도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 같습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젓갈을 담그는 건 저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연산군 연상군이 좀 더 심하지 않은가. 좀 더 미치광이다. 전 오히려 사도세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는 그건 너무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연산군과 사도세자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조선은 살인의 공포에 떨면서 두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을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연산군과 사도세자의 최후는 과연 어땠을까요? 폭정의 끝을 보여준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1506년 9월 조선 개국 이래 최초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파위됩니다. 파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된 지 2달 만에 전염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폭군 연산군의 광기 어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1762년 5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한 줄기 빛도 통하지 않는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